군 160대 드론을 납품하는 그 배경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몇 시까지 되나? 2008년까지는 DJI가 사실상 뭐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는 DJI가 그 드론의 어떤 황제 회사입니다. 뭐 정확한 조사야 확인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시장의 한 7-80% 정도를 DJI가 속된 표현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어떤 파급력이 이 군에도 2018년도까지는 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 군에서 드론을 구매해서 사용할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DJI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불거진 것이 DJI 드론 같은 경우가 보안성에서 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경으로 기억이 나는데 군에서는 국방부에서 결정을 해서 지시를 내린 게 DJI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DJI 제품이 갖고 있는 뭐 대중성이라든가 성능을 그 문제 삼은 게 아니라 그 제품이 시동이 걸리고 비행을 하고 촬영을 하고 하는 그와 관련된 모든 로그 기록이 다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에 연결을 하는 순간 모든 비행 기록 데이터가 다 중국 서버로 넘어가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화웨이인가요? 그거랑 비슷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군에서 국방부 차원에서 DJI 제품은 군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더 이상 사용을 안 하게끔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개발,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 제품들에 대한 어떤 그 문제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쵸. 그런데 그런 그 가격 경쟁력만 가지고 군용 제품을 논하기에는 보안이라는 측면에서는 너무 취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방부 차원에서도 그렇다면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자체 개발, 국내 개발의 어떤 제품을 이제 고려를 하게 됐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납품하게 되는 그 드론 같은 경우는 레이더 추적 훈련을 위해서 저희가 그 개발을 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중국에 있는 제품을 그냥 단순히 구매해서 저희가 들여다가 뭐 조립해가지고 그냥 판매하는 소위 유통의 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설계부터 이 제조까지 다 국내 저희 기술로 개발을 해서 또 재밌는 점은 보통 다들 아시겠지만 스텔스기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이더에 안 잡히려고 하는 게 보통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히려 레이더에 잘 잡히는 쪽으로 중점을 둔 거죠. 왜냐하면 훈련 목적상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그 드론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근데 재밌는 건 드론 제품들이 DJI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 카본 소재나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레이더에는 잘 안 잡힙니다. 사실상 거의 안 잡힌다고 봐야 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군에서 요구하는 어떤 성능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잘 잡은 거죠. 초점을 역발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레이더에 안 잡히려고 다들 노력할 때 저희는 잡히는 쪽으로 노력한 거죠. 그래서 그것조차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워낙에 소재 자체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항공과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다 무게 제한이라든가 균형이라든가 이런 그 제약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레이더에 잘 잡히게 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금속의 비중이 많으면 되는데 금속의 비중을 많이 무작정 늘리다 보면 결국은 무게를 또 잃게 되고요. 또 균형 부분이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다 조화를 맞춰서 잘 날면서 안정적으로 날면서 레이더에도 잘 잡히는 그런 성능을 구현한다는 것이 저희가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최종적으로 군에서 합격점을 받고, 뭐 비공식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뭐 성능, 군에서 요구하는 성능 측면을 100으로 봤을 때 저희는 90점 이상의 굉장히 큰 만족도를 줬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지금 160대를 생산을 하고 완료 단계에 있고 이제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납품이 들어가는 네. 그런 상황에 지금 돼 특허도 있습니다. 취득하셨어요? 특허 관련해서는 지금 출원 중에 있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그 제품은 출원 중에 있고 그거 말고 저희가 이제 수직으로 착륙을 하는 그 고정 드론을 지금 특허를 받아놓은 상태고요. 예. 뭐 그런 지금 발전 추세에 계속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군용이라 그러면은 레이더에 안 잡히는 걸 원할 줄 알았는데 좀 그렇죠. 의외네요. 예, 저희도 사실은 그 사업의 어떤 이야기를 전해드렸을 때 네. 처음에는 갸우뚱했습니다. 예. 반대로 얘기한 거 아닌가라고. 그런데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왜 그런 요구 성능이 나왔는지 네.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몇 년 전 북한 그 UAV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예.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경호라든가 이 보안과 관련된 그 드론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드론을 잡는데 특화된 뭐 외국계 회사의 어떤 레이더 제품들을 부랴부랴 들여와서 막 그 실전 배치하고 했던 것으로 저는 네. 듣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들은 그 소문에 의하면 막상 드론을 잘 잡는다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실제 시험을 해보면 잘 못 잡는 거죠. 왜냐하면 드론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크기가 작은 물건인데다가 네. 소재들이 대부분 다 비금속 소재로 네. 되어 있어서 레이더의 어떤 특성으로 보면 잘 안 잡히는 성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그 레이더들을 운영하는 부대에서 평상시에 훈련을 하려면 뭔가 이게 잡고 그 잡는 걸 추적하고 하는 그런 그 부분이 필요한데 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위한 드론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구 성능이 이제 사업으로 나왔고 그걸 저희가 정확하게 가려운 곳을 긁어준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하실 때 어려운 점이 많으셨겠는데 네. 그 금속 재질을 이용하면은 무게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무게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레이더에 잘 잡히는 금속성 재질을 사용하셨다고 그러는데 네네. 예를 들어 이게 뭐예요? 알루미늄이나 뭐 듀랄루미늄이나 저희가 사용한 것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항공 알루미늄 배열인데 예.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려운 점이 가공성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무게는 가벼우면서 강성은 저희가 요구하는 그 성능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그 상반되는 어떤 그 요구 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 가공을 좀 잘해야 되는데 강성이 좋은 것을 가공하는 데는 그만큼 설비에 그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 국내에서 그걸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정말 전국 팔도를 다 섭외를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못 찾고 그나마 한 곳을 찾았는데 우리는 장비 고장 나니까 못 해준다라고 하는 걸 정말 저희 대표님이 가서 막 통사정을 하고 막 군의 어떤 발전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을 해서 결국은 이제 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것 때문에 그쪽 회사에 좀 장비에 무리가 가고 설비에 무리가 가는 바람에 그 납기가 좀 많이 늦어지는 그런 현상이 또 벌어졌었습니다. 제가 어제 얼핏 들은 얘기로는 3D 프린터로 제작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들은 얘기는 가공이 어렵다는 거는 제가 바꿔 말하자면 성형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부리거나 뭐 모양을 만들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3D 프린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일부 적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3D 프린터의 그 장점은 원하는 것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 안 받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어떤 컵 모양의 제품을 하나 생산을 하려면 금형을 떠야 되고 그 금형을 떠서 이제 찍어내는 형태가 되는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죠. 그런데 3D 프린터는 해당되는 3D 그 파일만 있으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금은 이제 3D 프린터가 또 많이 발전을 해서 소재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뭐 플라스틱 하나 종류에만 머물렀고
플라스틱도 그냥 좀 강성이 있는 것들만 했다면 네. 현재는 뭐 금속도 가능하고 고무와 같은 이 말랑말랑한 탄성을 갖고 있는 소재도 가능하고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네. 다만 이 3D 프린터가 아직까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밀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적층을 해서 이렇게 쌓아가는 형태다 보니까 레이어로 이렇게 꽉 눌러서 뭔가 밀도가 꽉 차게끔 해주는 그런 그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강도를 많이 요하는 경우에는 좀 부족한 경우가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네. 더 발전이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드론의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일부 아주 제한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군에 네네. 납품을 한다고 하셨는데, 자 군부대 얘기는 군부대이고 네네. 민간 차원에서 활용 범위는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저희가 사실은 사실 군의 그 ROC 요구 성능에 맞춰서 그 제품을 개발을 한 거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말씀드리기 좀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계 그 방산 업체들, 무기를 제작하는 업체들에서 그 드론을 잡고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소위 안티 드론 쪽 분야의 그 레이더 부분이 굉장히 지금 많이 그 곽강을 받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드론을 잡기 위해서는 광학 장비만으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레이더로 결국은 잡아서 그걸 광학 장비로 통해서 확인을 하고 즉 이게 진짜 드론인지는 결국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확인을 해서 무력화시키는 거는 뭐 다양한 방법을 쓰죠. 소프트킬, 뭐 하드킬 통상 그렇게 나누는데 레이저로 떨어뜨린다든가 그거는 이제 하드킬의 분야고요. 전파를 쏴서 내려앉게 한다든가 뭐 그런 방법들. 근데 그런 레이더를 개발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런 자신들의 레이더 개발의 어떤 테스트용 드론은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없다는 거죠. 네. 저희가 나름 조사를 해봤을 때 레이더 탐지에 특화된 그런 드론이 있을까라고 의문을 갖고 해봤을 때 아직까지 저희 그 레이더망에 걸린 제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해외 시장을 한번 노려본다면 가능한 사업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민간 활용 차원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민간 쪽은 이제 저희 개발한 이 드론 자체가 물론 레이더 탐지에 특화는 돼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레이더 탐지 훈련용으로만 써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그 법 규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저희가 지금 그 비행 가능한 시간이 1시간 이상 가능합니다. 현재 농업 방제용 드론 같은 경우에 긴 게 한 20분 정도를 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한 3배 이상을 지금 띄울 수 있는 지금 저희 연구 프로젝트 중에는 2시간을 그 이상을 지금 그 목표로 하는 그 롱타임 드론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목을 시켜서 실제 농업 쪽에서 방제로 쓴다고 했을 때 짧은 그 비행 시간 때문에 오는 어떤 그 곤란함, 부족함, 불만족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항공 촬영 분야 역시도 한 10분 떠서 촬영하는 것과 1시간을 떠서 촬영하는 것, 2시간을 떠서 촬영하는 것은 분명히 그 성능 만족도가 차이가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드론 자체는 활용 분야가 굉장히 무궁무진한데 저희 제품이 반드시 군에만 사용하는 그런 제품으로 활용이 될 그런 제약 요소는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민간 분야, 항공 촬영, 농업 방제 등등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프라임 타임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네네. 맥시멈 한 60분 정도. 네네. 그러려면 상당히 그 경량화 또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배터리에 네네. 대한 개발. 네네. 현재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드론의 배터리 러닝 타임은 뭐 맥시멈 뭐 30분 정도 그렇습니다. 하는데 네. 뭐 특별히 그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라 하시면 어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저희 시간이 길 수 있는 그런 비결. 저희가 네.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 ROC의 그 요구 성능에 맞춰서 이제 그 설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설명드린 것처럼 강성은 유지를 하면서 또 이 가벼운 그 경량성을 또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외의 부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목표는 30분 정도를 목표로 했습니다. 비행 시간을. 그런데 배터리 용량을 조금 더 늘리면 1시간 이상까지도 가능한 걸로 저희 자체 테스트 결과 지금 검증이 됐기 때문에 비행 시간 면에서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목표치 않았던 부분에서 성능이 하나 이렇게 딱 발견이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론 그러면은 이제 채공 시간, 프라임 타임도 중요하지만 네네. 목적은 거기에 촬영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촬영이 가장 많이 사용되죠. 본다면은 촬영이라는 것은 어떤 살펴볼 수 있다는 네네. 것을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건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해상도 아니겠어요? 네네네. 어떤 특징일까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카메라를 주 업종으로 하는 업체는 아니고요. 그렇죠. 이제 드론의 카메라를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력은 갖고 있습니다만 이 카메라를 저희가 개발하거나 생산하지는 않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 몫은 아닌 것 같고요. 차후에 성능이 좋은 카메라를 저희가 접목시켜서 어떤 옵션의 형태로, 그러니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형을 가지고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옵션과 같은 그런 원리를 통해서 이런 기능을 하나 더했을 때, 또 이런 기능을 하나 더했을 때 하는 그런 제품들로 지금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주문을 받아서 고객이 원하는 어떤 특정 성능을 맞춰주는 그런 분야까지도 저희는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궁금한 것은요. 네. 군에 납품하게 되는 드론이 네네. 카메라의 촬영 기능도 갖고 있어요? 그렇진 않죠? 아닙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더를 그러니까요. 훈련하기 위한, 예. 그러니까 레이더에 잘 잡히는 게 목적인 그런 드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 착용 시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1시간 이상 되고 네네. 가장 최대 높이라든가 주행 거리는 어느 정도로 잡혀요? 지금 저희가 자체 테스트한 결과는 10km까지는 비행 거리가 충분히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통제 거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RC라고 하는 모형 항공기와 드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헷갈려하세요.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드론은 RC는 눈에 보이는 가시거리 안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고요. 드론은 가시거리를 벗어나서 자동으로까지 조작 및 운영이 가능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띄우면 10km, 반경 10km까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입력한 좌표를 따라서 스스로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드론의 어떤 기본 성능이면서 드론의 비행을 통제하는 GCS라고 하는 프로그램 및 장비의 어떤 성능이 같이 부합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드론이 갖고 있는 최장 저희가 갖고 있는 최장 비행 거리는 한 10km까지는 저희가 일단은 시험을 통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군에서 아시겠지만 공역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 통제 기준선 그 이상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올릴 필요는 없고요. 올려서도 안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론 그러면 이제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항적, 항로를 쭉 육안으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장애물이라든가 네네네. 높이라든가 프라임 타임이라든가 이런 걸 다 조절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네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적에 좌표를 찍어 놓으면은 얘가 이륙해서 갔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착륙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제가 설명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전에
프로그램 GCS를 사용해서 이 드론의 FC 플라이트 컨트롤러 안에 그 프로그램을 사전에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가능하냐면 시동을 걸고 이륙을 해서 몇 미터 고도까지 상승을 해서 좌표 1, 좌표 2, 좌표 3 지점에 몇 분까지 가고 거기서 뭐 반경 몇 미터 안으로 선회를 몇 회 한 후에 다시 또 제2지점으로 이동을 하고 3지점으로 이동을 하고 3지점에서 또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다시 발사된 위치로 복귀를 해서 착륙을 하나까지가 가능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뭐 저희만 갖고 있는 성능은 아니고요. 뭐 DJI든 어디든 그 드론 업체들은 그런 어떤 성능을 다 구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특장점은 뭐냐면 그런 프로그램과 세팅력을 일반적인 저희 그 한국에 있는 그 드론 업체들은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천 기술이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그걸 저희가 운용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게 차별점이죠. 산업단지의 그 매형 같은 대기환경 단속에 딱이네요. 실제 그 분야도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현재 그 촬영용 이런 거는 이제 약간의 여기서는 그 기술적인 면에서 아래 단계라고 보는 거지. 그 산업용으로 뭐 농약 살포라든가 기타 뭐 우리 산업용으로 쓰는 거 그게 이제 실제로 가격도 비쌌지만 기술적인 면이 맞죠. 장기적으로 보면 아마 군 쪽에서도 그 전방의 GOP나 GP 지역의 어떤 경계 근무마저도 사람 그 병력은 줄어들고 있고 그런 걸 결국은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도 아마 드론으로 대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드론 롭 부대 여기 들어온 거 들었죠? 여기 드론 부대가 이제 들어왔다. 그게 이제 내가 청소 현장할 때. 네, 창수에. 거기 우리나라 최초로 드론 롭 부대가 창설이 되고 그게 1위로 여단으로 옮겨왔어요. 근데 거기 교관 교육들도 여기서 여기 교육을 시킬 정도로 처음에 하여튼 우리나라 최초의 그 드론 부대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멧돼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ASF 때문에. 네네. 그 멧돼지에다가 GPS 추적기를 하나 달아놓으면은 얘가 어디까지 남하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걸 계속 쫓아다닐 수 있나요? 그런 것도? 그 참 너무 예리하게 질문해 주셔갖고 참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데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프로그램이 불가능하니까. 예, 지금 그 사실은 그거는 대외 차원이라서 더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고요. 그렇게 보고 계시는 쪽에 저희도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여기는 여기까지 듣고 또 가시죠. 생산도 여기서 하나요? 곧 가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단히 공개 이런 사무실에서 다 조립하고 공개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보여주시고. 그럼 여기 밖에서 지금 시운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걸 봐야죠.